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수호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잠자는 것 모든 게 자유죠.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중국 공산 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내가 어느 대학을 갈지 모든 게 바로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는 자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누리는 자유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북한과 같은,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유를 그리워하고 혹시 이 자유를 다시 되찾을 방법이 없느냐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러다 교도소 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우리나라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교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교회 안 갈 수도 있고 모든 게 자유지만은 북한의 경우는 기독교를 믿다가 적발이 될 때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난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그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전에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오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팜 농장 관련된 기술 이전 문제 때문에 북한에 갔는데 시장통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자꾸 미행을 하더래요. 자꾸 뒤에 따라오더래.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감시원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감시원 뒤에 따라온 할머니가 계속 따라오는데 자기가 빨리 가면은 빨리 따라오고 또 천천히 가면은 천천히 따라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내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감시원을 따돌리면서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대. 들어갔는데 이 할머니가 얼른 김진홍 목사님 귀에 딱 가까이 오더니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 말인즉슨 북한에도 지금 나 같은 기독교를 믿는 지하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런 목숨 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배우고 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유,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가 뺏기는 날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멀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면 청와대에서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인가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들의 말했던 바 10분의 1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막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른들은 안 나왔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나오게 됐지만 그때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부 같은 그런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받습니다.
한 1, 2년 쉬다가 나오니까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미 습관이 돼버렸으니까.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자유가 설사 주어진다 해도 유럽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는 그야말로 그들이 원했던 대로 10분의 1로 줄어들지 모릅니다. 정치라는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바로 우리는 전교분리, 교회는 정치하고 간섭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이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그 정치 세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이거 정치 세력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 세력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뭐냐,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등장을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만 또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우월한 체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체제보다 자유민주주의는 매우 훌륭하고 좋은 체제다, 좋은 체제인 건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모든 어떤 자유들을 보장해주고 거기다가 복지 혜택까지 주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야말로 매우 좋은 체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결정적 단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단점이 있나 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한테도 자유민주주의 그 권리를 다 보장해주다 보니까 공산주의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그 대한민국 속에서 바로 대한민국 속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드디어는 선거를 통해서 정권 잡고 국회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드디어는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한테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는 치명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유를 보장하면 보장할수록 그 자유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트리고 파괴하려는 세력한테 더 큰 권리로, 힘으로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실체, 얼마나 사악한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닥쳐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20대, 30대 여러분들의 형님들이 또 언니들이 지금 속속 깨어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호응을 해야 될 것이다. 왜? 여러분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65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도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가지고 이제 강의를 못할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고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비상계엄을 언제 발표했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났더니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아니, 이거 무슨 전쟁도 아닌데 무슨 비상계엄이야.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비상계엄을 하다니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는 웬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냐? 혹시 뭐 전시사변이 막 일어나고 중대한 국가적인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몰라도 지금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자
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 종북 정당들이 이제 막 그냥 공세를 펴는 겁니다. 언론도 공세를 펴고 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지 내란범이다. 지금 이거는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댔어요.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언론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야 진짜 이거 윤석열 대통령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막 그냥 대폭락을 했어요. 얼마나 폭락을 했냐? 11%까지 떨어졌습니다. 11%. 이제 11%에서 만약 9%, 8%가 떨어졌다면 아마 뭐 거의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아마 이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이어져서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 대통령이 지금 빨리 국민들한테 담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비상계엄을 한 게 그 과정,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대통령실에 가서 빨리 국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대통령이 드디어 오후에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를 발표하고 났더니 국민들이 그제서야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구나. 지금은 군사를 해가지고 지금 정권을 뭐 어떻게 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종북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막으려고 사실 했었고, 그것도 최소의 군인으로 한 거 보면은 그거를 장기화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2030 세대 젊은이들이 특히 대통령의 그 진정성 있는 담화를 보고 많이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막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제 막 열기가 뜨거워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2030 세대들이 이와 같은 국가 위기를 당해서 막 불같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건 기적이다, 기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전혀 깨어나지 않았던 2030 세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정성 있는 발표를 보고 막 속속 깨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운동이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앞으로 2030 세대와 이어지는 10대들의 어떤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그 절박감이 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일으켰을 거고, 그 시발탄은 누가 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담화가 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87년 이후 종북 세력들이 그야말로 자기들이 민주화의 탈을 쓰고 지금 대한민국을 30년 동안 좌지우지했던 시대를 마감하고 앞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진짜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진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고 있냐? 바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이 생각들이 이제 뿌리 속으로 확 이제 스며들게 하는 정치 학습장이자 정치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아빠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뭐 그냥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 종북 세력이 어쩐다 하니까 머릿속에만 이해되다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완전히 머릿속, 가슴 속으로 싹 스며들더라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이 어른들이 볼 때는 공산화가 되고 있다 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속속 깨닫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 현상을 나쁘게 보지 않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인 그야말로 고통스러우면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를 양선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졌는데 11%까지 떨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제 막 어떻게 했어요?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 막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 가지고 막 국민들이 깨어나고 특히 2030 세대들의 막 그냥 열화와 같은 이런 대통령을 엄호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는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다음에 뭐 노동, 교육 모든 분야가 이미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리고 마지막 남은 거는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실 직원들밖에 없네.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빼앗기다 보니까 남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 저항권밖에 없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돼서 이렇게 거리를 메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종북 세력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빨리 깨어나서 빨리 그들을 경계하라 그래도 이거 무슨 일이 있을까 봐요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우리 눈앞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국민들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로 올라갔나 하니까 11%에 이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51%를 통과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호남에서 있잖아요. 보통은 호남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당 지지율이 10%를 잘 못 넘겼어요. 다 민주당, 묻지마 민주당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올랐냐니까 그 40%대까지 윤석열 지지가 올라왔다고요. 호남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냐하면 6.25 전쟁 때 호남에서 공산주의 북한의 남침이 있었을 때 공산주의에서 피를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은 희생을 당했던 게 호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이 결정적 시점에 와서 이분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좀 일찍 깨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정부 전복, 지금 종북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 정부를 전복하려고 해요.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많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게요. 한번 보자고요. 2002년도에요. 여러분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 모르지만 2002년도에 효순 미선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으로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미군 의정부에 있는 그 미군이 훈련장으로 가다가 그 여중생 둘이를 장갑차에 치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반미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이제 효순 미선 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있었고 그다음에 2004년도, 2007년도에는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한다고 그거를 반대하는 시위, 미군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게 이전 반대 촛불 시위가 900일 이상 이어졌고요. 2005년도는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 6.25 전쟁 때 가장 큰 영웅 메가더 동상을 철거한다고요. 밧줄로 매가 막 당기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반미 시위가 있었고 2005년도에는 뭐 에이펙 그런 반대 시위, 그 다음에 2006년도 7년에 한미 FTA 반대 시위, 2008년도에는 미 쇠고기 수입 반대를 한 광우병 촛불 시위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공통점은 뭐냐? 바로 반미라는 겁니다. 반미는 곧 대한민국의 정체에서 반미를 하면 그 결과는 뭐냐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하고 연방제로 통일하겠다는 그런 시도였어요. 그런 것들이 줄기차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효순 미선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뭐냐면 여중생을 그냥 미군 장갑차로 치워 죽였다는 어떤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인데 일부러 깔아주겠다 그렇게 막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했었고, 거기에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그때요 전부 다 선동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거가 탱크라도 구속해야 하는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선동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게 심했는지 그 신미선 양의 아버지조차도 이제 제발 좀 미군 장병들이 일부러 애를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제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걸 가지고 많은 대중들을 선동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 두 여중생을 북한에 있는 중학교에다가 명예학생으로 또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선동에 이용하고 그랬던 어떤 거죠. 결국은 이 촛불 시위는 우리 국민들을, 젊은 학생들을 얼마나 반미의식으로 심었는지, 실제 2004년도에 그러니까 효순 미선 사건이 있고 불과 한 1년 얼마 뒤에 육사라고 육군사관학교 가입 입교생을 대상으로 육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미군이다 하는 게 34%가 나왔습니다. 북한이다 하는 게 3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효순 미선 사건을 통해서 반미 시위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잘못된 이 반대한민국적인 이 사상관을 심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북한에 공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군인들, 육군사관학교 입교생들조차도 미군이 주적이다, 북한이 주적이다 하는 사람보다 더 많았으니까 얼마나 지금 그 선동에 휘둘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가도 동상 철거 시위도 보면은요, 그때 인천의 자유공원이라는 인천 그 상륙작전을 했던 거기에 기념해가지고 만든 인천 자유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메가도 동상에다가 지금 밧줄로요 막 그 메가도 동상 끌어내리려고 막 했어요. 얼마 동안을 했냐 하면은 한 69일간 5,000명씩 모여가지고 막 밧줄로 끌어내리고 죽창 들고 하고 막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니까 북한의 지령사항이었다는 게 나중에 바로 북한의 반제민전에서 메가도 동상을 철거하는 그 철거 시위를 하라고 지령을 내렸고, 그러자 범민련, 한총련, 연방통추와 같은 종북단체들이 그 시위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이런 반정부, 반체제, 반미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실제 배후에는 종북 세력이 있고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광우병 사태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많은 중학생들이 그냥 많이 선동을 당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후에 바로 이 시위가 일어났는데 5월 2일부터요. 2008년도입니다. 그랬는데 이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하고 오자마자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걸린 소다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알지만 소가 막 그냥 못 일어나고 부둥거리는,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게 광우병 걸린 소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 이제 식으로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광우병 걸린 소인 줄 알고, 실제는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니었어요. 이 영상은 뭐냐, 이 동물 학대로 관절 다친 소였어요. 그 관절 다친 소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소는 거의 광우병 걸리는 소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중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아니 나는 죽기 싫어요. 아직 15살인데 내가 지금 왜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실제 그게 그 작가,
이 프로를 MBC PD 수첩을 만든 작가의 수첩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출범 100일 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했다라고 그게 다 검찰 조사상에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반체제 어떤 세력의 어떤 그 시도였다는 것을 사후에 다 알게 됐죠. 이미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지고 벌써 이미 효과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2002년 효순미 선사건,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냐 하면 40대예요. 40대. 이 40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지금 사상적인 오염이 심한 세대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때 영화도 있잖아요. 반미 영화, 반정부 영화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시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이와 같은 영화에다가 인터넷에 나오는 그 많은 어떤 잘못된 어떤 지식들, 반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것을 마시고 또 학교에 가서는 정교수 선생 교육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40대가 이래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현재 60대 이상은 괜찮고요. 또 10대, 20대, 30대가 괜찮으면 40대, 50대 그 일부 세력들만 이제 반대한민국적인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새로운 시대, 여러분 시대가 바로 정상적인 우리가 의식을 갖게 된다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우병 사태에 배후에는 북한이 이렇게 지령을 계속 내렸다고요. 어떻게 이거를 선동하고 하는지를 다 이렇게 그런 상황 하에서 그때 그 광우병의 열풍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고 하는 그 배후에는 북한의 지령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종북 세력들이 그걸 가지고 또 퍼뜨리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선동당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들의 어떤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그냥 먹혀들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분별력이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탄핵됐죠. 2016년도 10월부터 일어나서 17년도 3월 10일 날 이제 탄핵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중간에 끌어내려진 거예요. 근데 그 끌어내려진 게 우연히 끌어내려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2016년도 3월부터요. 북한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키라고 이미 북한의 지령이 쫙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준비 작업이 이만큼 치열하게 이루어졌다고요. 자, 북한에서 조평통이라고 대남 선전 기관인데 거기서 뭐냐면 3월 4일 날 벌써 박근혜 처단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들어와서는 박근혜 탄핵을 언급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난수방송 간첩한테 보내는 난수방송이 있어요. 숫자로 불러주는 거야. 1, 3, 5, 7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첩들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암호 해독을 해서 지령문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그거를 난수방송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남한 내에서 벌써 이미 7월부터 8월에 벌써 더불어민주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최순실 TF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벌써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이런 준비 작업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대한민국 앞에 놓인 북한과 종북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않고 언론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런 선동에 계속 휘둘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요. 그전까지는 몰랐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0년도 선거에서 대패를 하면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깨달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됐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한 세력이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중국발 전 세계를 지금 있잖아요. 완전히 이 지구상을 공산 체제로 만들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거짓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바로 북한에 있는 종북 세력이 이제는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완전히 허물어 가지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같은 공산 진영의 사상으로 완전히 이제는 대한민국을 흡수하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만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 이미 호주, 그다음에 카나다, 유럽 지금 다 하고 미국까지 먹으려 하다가 미국에서 이제 깨어나면서부터 중국 공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어떤 제2의 냉전 체제, 자유민주 진영이냐 아니면 공산 진영이냐,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념 전쟁, 사상 전쟁, 체제 전쟁이 이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진짜의 어떤 모습이, 전쟁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시위였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거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던 그 즈음 2차 촛불 시위가 일어났을 때 시청 앞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프랭카드를 걸고 막 시위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보세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세워내자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혁명정권 세우자 그래야지. 혁명정권 세워내자? 어디 나라 말이에요? 북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위 가운데 중고생들을 앞장 세워놓고 배후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종북 세력,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바로 11월 5일이었어요. 11월 5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대통령실 그 청와대 외곽을 민노총이 다 으르릉 거리면서 청와대 앞 담을 타넘어서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혁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혁명 정권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랬으면은 아마 무법천지가 됐을 거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 순간 이제 스톱. 그리고 저 멋대로 하는 거죠. 피를 엄청나게 흘리는 아마 혁명 정권의 현실이 눈앞에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소추되고 나서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문재인이라는 그때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랬어요.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을 안 하면 혁명밖에 없다.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안 하고 대통령을 안 끌어내려주면 우리는 혁명하겠다는 거였어요. 혁명하는 건 피를 보자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지는 과정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불같이 뭐냐면 그들을 압박하고 했기 때문에 팔대빵으로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린 겁니다. 탄핵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구속시켜 놓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광석화 같아요. 이재명은 그동안에 법이 수많은 위법적인 것도 많고 이게 대장동 사태, 백현동 사태,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사건 수도 없이 많으지만 하나도 지금 체포 안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법적인 검토 작업도 없이 막 그냥 경찰이 한 3-4천 명이 동원돼 가지고 관절을 기습해 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끌고 가고 구속시켜 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위험하냐? 앞에 부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같은 비상사태에서 정부를 전복하는 것. 전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컵을 이게 뒤집어 엎는 거를 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부를 뒤집어 엎는 거를 정부 전복이라 그래요. 그다음 국가를 뒤집어 엎는 거를 국가 전복이라 그러고, 체제를 뒤집어 엎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를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는 걸 체제 전복이라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전복, 행정부,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행정부가 이제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되고, 대통령 구속시키고 지금 다 구속시키고, 이제는 국회가 대통령 행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법부도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그 국회를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죠. 행정부를 막 무력화시키가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균형이라는 게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 입법, 행정, 사법이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그 입법, 사법, 행정을 누가 하냐면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에는 일개 정당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걸 일당 독재라 그럽니다. 일당 독재라 하고 그거를 공산체제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공산당이 입법, 행정, 사법,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회단체를 다 컨트롤하는 그런 현상을 공산독재라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산주의를 알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게, 이게 공산주의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에 공산주의라는 거는 1990년도 소련 공산체제, 소련과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또 중국 공산주의가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공산주의는 없어졌다.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전쟁은 끝났다. 이념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반공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극우 세력이야. 아니, 지금 공산주의가 없어졌는데 왜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하냐. 이 사람은 색깔론자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철진한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메카시즘이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막 했죠. 그런데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거하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없어지는 건 다른 얘기예요. 공산주의가 소련 공산국가가 무너졌지만은 그 속에서 공산주의 70년 동안 공산주의 사상이 물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또 중국이라는 공산국가가 있지만 개혁 개방을 했다고 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됐냐면 아니거든요. 지금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틀을 이용해서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말하자면은 그때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아니고 현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변종공산주의로 바뀐 거라고요. 방법을 바꾼 거라고. 바뀐 것을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공산주의가 없어졌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방심하기를 30몇 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오늘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고 너무나 교묘하게, 때로는 왜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 이것도 네오막시즘인데 문화막시즘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보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지금은 어떤 모양을 갖냐면 진보다, 민주다, 평화다, 복지다, 그 다음에 인권이다,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차별금지다, 이런 형태로 싹 포장을 해가지고 나타나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을 다 잃어버리고 공부도 안 하고 현재 있는 이 교묘한 형태의 공산주의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넋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가 오늘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전에도요, 2015년도 그 학생들 그 시위장에서 어떤 강화도에 있는 통진여고 학생이 그랬어요. 나는 자기는 공산주의 마르크스 입장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 사회 구조와 모순이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공산혁명뿐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뿐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그 여고생 머릿속에 공산혁명이라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심어줬나 하니까 정교조 선생이 심어주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서 자체가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 교과서가 사상이 완전히 교과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한국사 교과서를 보면요,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뭐 계급이니 들어봤어요? 계급. 그 다음에 자본가, 뭐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안 들어봤어요? 그게 다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공산주의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공산주의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다 싫어합니다. 전 세계인이 공산주의라고 다 하면 다 싫어하는데도 1970년도에 대한민국을 여기서 이 아시아 대륙을 다 보시면 붉은 물이 든 게 다 공산주의의 영토였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이게 공산주의 아닌 나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북한과 같은 데서 공산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겠냐고요. 6.25 전쟁 때는 많은 피를 흘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도대체 공산주의라는 것을 다 싫어하는데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많이 영토가 넓어졌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인간의 탐욕심을 잘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탐욕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공짜를 좋아한다, 남 탓을 좋아한다.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도 뭐라 그러냐면 군인들에게는 평화를 주겠다.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는 뭘 준다? 빵을 주겠다.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주겠다. 그러니까 와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선동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거짓 선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공산화됐냐? 북한이야말로 우리 동아시아에서요 가장 선교 국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이 바로 북한 지역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랬는데 북한이 일시에 공산화되면서 전부 다가 교회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는데 도대체 그때는 북한에는 목사님들도 많고 유명한 뭐 부흥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도 2,000교회가 넘는 이 북한이 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못 막았냐 했더니 속아서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조만식 선생 같은 분들은 그런 거야. 공산주의에 대한 것에 경계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김일성이 와가지고 예의 바르게 조만식 선생님 앞으로 조만식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셨거든요. 조만식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또 예의 바르게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역시 김일성이는 예의 바르네. 그 다음에 역시 기독교 집안이 다르기는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을 좋은 세력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김익도 목사라고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의 그 총회장이었는데 그분이 김일성을 선전하러 전 북한 지역을 다 다니면서 선전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김일성 지지로 돌아선 거예요. 거기다가 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민위원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지고 뭐냐면은 토지개혁을 했는데요.
뭐 지주들의 땅을 다 뺏어서 가지고 25일 만에요. 다 농민들한테 나눠준 거야. 오정부 기준으로. 한 10,000평 정도 되나 모르겠어. 막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농민들이 좋아가지고, 이야, 김일성 만세. 내가 그렇게 원했던 땅을 공짜로 주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공짜로 준 게 아니고 경작권만 줬는데 그거를 주민들은 쏘가가지고 진짜 주는 줄 알고 매매도 안 돼, 담보도 안 돼, 소작도 안 돼, 그냥 명의만 준 건데 쏘가가지고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김일성을 지지하다가 오늘과 같은 저런 노예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주었던 땅은 어떻게 됐냐? 6.25 전쟁이 끝난 후 53년에서 57년, 8년 사이에 모든 땅이 다 빼앗겨가지고 집단 농장 체제의 소유로 다 해서 결국은 그 농민들이 자기 경작권도 안 되고 빼앗기고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집단 농장 체제에 들어가서 노동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됐다는 겁니다. 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공산주의는 그렇듯 쏘긴다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중들을 속여가지고 그 힘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공산당이 자기가 지배하는 그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그때 가서 내가 쏘갔네? 쟤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내가 이용당했는데 그때가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공산주의는, 레닌이라는 사람은 공산국가를 만든,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든 사람이 레닌인데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 뭐까지도 가능하냐면 부모를 죽이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것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뭐냐면 그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것도 다 악행도 저질러도 된다. 그리고 그 악행을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거는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종북 세력이라는 저 사람들이요, 양심이 없어요. 법률 어기는 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기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건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로 쉽게 상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진보다, 민주다, 평화다, 인권이다, 복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해요. 여성들의 권익을,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켜준다. 또 장애인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준다. 뭐 한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와, 우리 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양의 탈을 딱 벗기면 그렇게 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다 얻은 후에 어떻게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공산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인지 가짜인지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사실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가장 뭐냐면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는 사기꾼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더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를 박탈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 사기꾼한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만이 속아서 희생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이 체제가 바뀌는 이 비극을 맞아서는 되겠나.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요. 내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서요.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딱 된 후에 다시 후회하면 반발하면 돌아설 수 있지 않느냐? 안 됩니다. 한 번도 그런 걸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왜냐? 아주 그냥 딱 장악하는 순간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좌익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해악된 것은 뭐냐 하면은 부자들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부자들을 죽여. 다음요. 지금 6.25 전쟁 때 그 참전했던 누가 있냐면은 이 김인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기를 보니까 이분은 6.25 때 그
평양에 있었던 분인데 미군들을 도와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반공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잡혀가지고 함흥교도소에 체포가 돼 있다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미군이 오는 바람에 풀려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흥에 있는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 북한군이 사람들을 다 동굴 속에다가 사람들을 죽여놓고 이제 이렇게 북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이거 보세요. 함흥에서만 처형당한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동굴 속에 어떤 동굴에서는 6천 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4천 명, 1,000명, 뭐 수백 명, 수도 없는 사람들을 북한이 처형해놓고 후퇴를 한 거예요. 미군이 이제 막 올라오니까 후퇴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시체 발굴 단원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도왔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수기에 보니까 그래요. 북한군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동굴에다 넣어놓고 뭘 했냐면, 이게 수리탄을 막 까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동굴 입구를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가지고 동굴 입구를 폐쇄가 다 질식사시켜서 죽였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야. 그때 그 비참한 시신들을 닦고 하면서 이 정리하면서 뭐라는 숙에 나오냐면, 나는 도대체 빨갱이들은 왜 이렇게 끔찍한 학살을 할 것인가? 이게 전쟁 때문인가? 아니야. 전쟁 때문이 아니야.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이 뭐냐면 꿈인가 생신가 해가지고 자기 볼을 꼬집어 봤대요. 이 시체를 보면서 너무 잔인해가지고 꼬집어 보면서 도대체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더니 아픈 걸 보니까 생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나 했더니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부자들이나 반동분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의 통치권이 와해되는 순간에 만약 그와 같은 잔인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인상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김남주라는 사람입니다. 김남주라는 사람은 난민전이라고 79년도에 난민전, 대한민국을 혁명하려고 북한식으로 혁명하려고 하다가 이제 잡혀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애인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쭉 막 이 부자들에 대한 극도의 저주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 놓고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놈들은 부자들을 말하면, 부자들은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 모두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천토막 만토막으로 동강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날아가서 언젠가는 이놈들이, 이 부자들이 머리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피를 토하고 뻗으리라는 것을, 이 정도로요 부자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 때문에 지금 민중들이 못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가들을 없애야지, 죽여버려야지 우리가 평등한 세상이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이 부자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지주들 다 땅 뺏어가지고 이 사람 남한으로 월남하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평등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세금을 가지고 복지도 누리고 부자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없애고 나니까 기술이 있나, 공장이 돌아가길 하나, 공무원들이 그 공장을 돌리니까 기술이 없는데 돌아가냐고요. 북한은 그 무엇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부자들을 없앴기 때문인데,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김정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나중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걸 전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남주라는 사람이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나를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뭐냐 하면은, 나만이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얼마를 죽여야 되는 200만 정도는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200만 정도는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래야 혁명이 진짜 완수될 수 있다. 200만 정도의 부자라든가 방공인사들을 죽여야 이제 공산체제가 안정화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민주다, 평화다, 진보다, 복지다, 환경이다, 뭐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쏘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188석을 장악했습니다. 4년 동안 이제 그들의 이제 칼날 앞에 대한민국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의 선택이 알지 못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져오는 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요, 지금 이렇게 생각 속에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실제 그들이 공산 국가가 되면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한 나라도 예외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련에서는 2천만 명이 죽었고요. 중국 모태똥 거기서는 학살한 사람, 학살당한 사람, 굶어 죽은 사람, 대약진 운동 때 굶어 죽은 사람까지 포함해가 6,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100만 명, 북한에서는 200만 명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프랑스 전문가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얼마가 죽었냐 하니까 1억 명 이상이 죽었어요. 공산 역사의 70년 역사 속에 죽은 학살자 숫자가 1억 명 이상이라는, 그보다는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죽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산주의는 가장 비극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 내부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거죠. 그래서 싸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끼리는 똘똘 뭉쳤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적을 무찔렀던 거예요. 몽고 침략 때는 뭐냐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몽고를 물리쳤다고요. 당나라하고 나당 전쟁 때는 신라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당나라를 물리친 거예요. 근데 6.25 전쟁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는데 우리 내부에서 있잖아요. 마을 내에서 좌익과 우익이 나눠가 막 좌익들은 북한군하고 합세해가지고 막 우리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가 무섭다는 거는 우리 가정 내에도요. 한 사람은 공산주의고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고 막 이래 섞여가 말싸움을 하는 거야. 같은 교회 내에도 지금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아닌 자가 막 싸우고 집안 내에도 싸우고 친구 내에도 싸우고 막 지금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막 그냥 사상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체제로 들어가면 그 어떤 마을 내에서 교회 내에서 그다음에 친구 내에서 동창회 내에서 회사 내에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을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흘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는데 나중에 6.25 전쟁 때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제가 쓴 책 이제는 교회가 나설 때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도 좌파, 우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 내에서 좌파가 있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자가 교회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정신분열입니다. 정신분열. 무슨 얘기냐 하면은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 자체가 사탄 사상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막스 앤드 사탄이라는 책에 이제 보니까 그뿐만 아니고 사실은 저는 사상을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는 사탄이라는 생각을 저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크스는요, 1800년대
한 1800년 한 몇 년, 한 40년, 48년인가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기본적인 생각이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나름 건전했던 의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를린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 좌익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서 또 시를 좋아해가지고 또 시를 하는 또 동아리에 들어가서 그 극단적인 어떤 세력들과 교류하면서 이제 사상이 서서히 아주 파괴적인 사상으로 물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시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사탄 사상이 완전히 이 사람을 지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마르크스가 쓴 시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저주와 운명의 고문대 위에 있는 나에게서 신은 모든 것을 낚아채 갔다. 신의 세상은 기억도 없이 다 사라졌다. 나에게 남은 것은 복수뿐이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신에 대한 극도의 증오감을 보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미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지옥의 침울함을 솟아올라 뇌리에 채우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르크스하고 항상 같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동안 마르크스를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르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뒤꿈치로 뛰어올라 분노에 가득 차 표호를 한다. 막 그냥 호랑이가 막 울부짖듯이 표호한단 말이에요. 분노를 표하고 한쪽 팔을 쭉 뻗어 사악한 주먹을 불끈 쥐고 쉴 새 없이 분노를 내뿜는다. 마치 마귀 10,000마리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있는 듯하다. 이 사탄이 사로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르크스만 그랬냐? 공산주의 그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최초로 만든 사람 레닌도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도 원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이게 사탄 숭배로 바뀐 겁니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소련의 어떤 2천만 명을 학살한 스탈린도요, 기독교인이었는데 또 사탄 숭배자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류에게 그렇게 인류의 1억 명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사악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지금 공산주의가 다른 또 양의 탈을 쓰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 분별력도 없이 교회 안에 좌파가 있을 수도 있지, 마르크스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종북 세력,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에는 지금 뭐냐면은 마르크스 사상, 신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상과 사탕을 숭배하는 사상이 함께 공존하면은 도대체 내 마음의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계속된 충돌과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에도요, 내 방 안에 30년 동안 내 방 안을 청소를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내 마음의 방도요, 깨끗하게 정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나쁜 사상이 내 마음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